경제,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읽어드립니다. 소귀의 경제 읽기. 시선집중 연장방송 우이 독경. 여기서 소가 누굴 가리키는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네 갑자기. 소름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전에 한번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경제는 개무빈 운영을 해왔는데 우삭준 교수께서 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좀 장기 요양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당분간 우삭준 교수와 함께 하실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조정을 했고요. 경제는 김우빈이란 타이틀은 아쉬움을 담아서 내리도록 하고, 그래서 지금 들으신 대로 새롭게 코너로 좀 정비를 했습니다. 이름하여 우이독경인데요. 소기의 경제 읽기. 여기서 소가 되면 일단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저고, 제가 경제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가지고 우리 촌철님들하고 자꾸 욕먹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꼭 좀 들으셨으면 하는 분이 계시기는 한데 뭐 얘기는 못하겠고, 뭐 대충 이렇습니다. 네, 아무튼 어떻게 타이틀은 마음에 드십니까, 두 분은? 예, 저 김우빈 위원장이 좀 부담스러웠는데 우이독경 하니까 저도 좀 소 이미지랑 좀 닮은 게 있어가지고. 왜 그러세요? 네. 그래서 저도 뭐 마음에 들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소개부터 해드렸어야 되는데.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시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희 그러니까 새로 고정으로 합류하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모신 바가 있었는데요. 유신희 KB금융지주 수석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타이틀은 마음에 드십니까? 뭐 그냥 좀 짧아지고 더 간단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를 잘 읽어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게. 네. 알겠습니다. 바로 오늘 본론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4차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4차 산업혁명 나온 지 꽤 된 얘기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우리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이미 2010년 중반대 이후부터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다 합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필요한 거고 온난화를 막아야 되는데 그 솔루션 중에 한 방법이 이거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카드로는 이제 그 전에 사람이 하던 것들 AI나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대체를 하는 그런 시대. 예전에 이제 인터넷 혁명에서 더 한 차원 진보된 그런 패턴으로 간다. 근데 그래서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국가,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당연한 거고, 전국가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되어 있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경제가 여러 가지 위기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국면에서 앞서서 말씀드린 4차 산업 중에서 특히 전기차 쪽, 그 친환경 쪽에 대해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고, 거기서 제일 우리가 가깝게 와닿는 건 지금 4차 산업 중에서 전기차 쪽이죠. EV 배터리 관련해서 정책도 많이 나오고, 뭐 IRA법, 뭐 RMA법 여러 가지 법도 나오고, 이것을 하면 우리가 후대에 우리가 이제 자손에게 물려줄 이 지구가 환경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가정을 깔고서 많은 지출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제 소장님과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맞다, 좋다. 근데 몰빵하지 말아라. 그래요? 이게 투자의 관점이 아닙니다. 이제 근데 잠깐만,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러니까 산업혁명하면, 그러니까 이 4차 산업혁명 AI를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새로 짜고,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대변화가 있게 되고 우리의 삶의 양식까지도 변화가 온다. 그렇게 혁명이라는 단어가 붙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이게 이렇게 말씀드려야죠. 그러니까는 높은 부가가치 산업에 있어가지고 AI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어떤 혁신을 가져오고 굉장히 중요한 혁신을 가져오면 맞는데, 경제를 어느 관점에서 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부가치 산업에서 그 높은 수익 거두려는 투자기관 관점에서 보자면 당연히 그게 중요한 얘기가 되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국가 경제 정책이라든가 사회 전체를 보게 되면은 사람들의 고용이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더 큰 중요한 섹터는 전기차라든가 이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관점에서 보냐는 건데, 우리가 투자자들의 관점, 투자기관의 관점에 지나치게 몰입이 돼가지고 우리가 경제를 바라보다가 우리 시각이 좀 이러니까 오늘 좀 교정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네, 이게 저희 다 보셨을 겁니다. 그 영화 인터스텔라 다 기억나시죠? 그럼요. 이 접근을 할 때 이거는 이제 4차 산업이라는 것은
일종의 자연과학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과학적으로 좀 접근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때 주인공 이제 우주 탐험가가 그 과학자하고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플랜 A가 있는데 이 행성에 가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지구를 못 찾아내면 행성을 못 찾아내면 플랜 B로 가야 되고 플랜 B를 갈 때 무엇을 고려하느냐 우리가 지구로 돌아갈 수 있는 연료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요 멘트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바로 이 점인 겁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이게 패션이고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일부 숙제이지만 플랜 B가 있어야 된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숫자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면은 전기차 굉장히 잘 되는 것 같고 수출 되게 잘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총 수출에서 한국 기준으로 보면 총 수출에서 얼마나 EV 배터리, 전기차, 완성차 이 수출 금액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까요?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아직은. 5%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안 넘으니까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찍기는 했어요. 찍기. 죄송해요. 그냥 바로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2.8% 정도? 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GDP에서 미국이 이제 테슬라 중심으로 굉장히 정책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같지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0.6%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즉슨 뭐냐면 고용의 창출 효과와 간접적인 경제 효과가 제한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이거는 지금 많은 이제 BEP를 달성한 기관도 있고 좀 어닝도 좋아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관련된 산업들 특히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이 부채를 끌어서 계속 돈을 집어넣는 구간. 물론 이제 처음 산업이 이제 커지려면 사실 처음에 어닝을 거두기가 힘들죠. 근데 수익을 거두기 힘든데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 환경인데 이쪽에 계속 몰빵을 하는. 그러니까 특히 바이든 정책이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빚을 빌려와서 친환경 정책을 갖다가 계속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전기차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이 비용이 쓰여지는 것들은 타당하다라고 전제를 이미 깔고 가버리고 IRA 관련해서 그들이 그 이번에 부채 차입금을 갖다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4조 8천억 달러를 가져왔는데 거기에 쓰여지는 IRA 금액이 600억 달러 정도예요. 이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유신익 박사님의 말씀을 좀 한마디로 정하면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은 면합 이런 얘기 이제 떠오르고 그것이 어떤 생산 전반을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효과가 엄청나게 커면서 사람 전반에까지도 영향을 미친 것. 그렇죠. 근데 4차 산업혁명에서는 그 정도가 되지 않는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는 그 1차, 2차, 3차, 4차 막 숫자 보니까 정신이 없으실 텐데 네. 숫자 붙게 된 그 연유를 사연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산업혁명 죄송합니다. 산업혁명이라는 얘기 자체도 그 당시에 나온 건 아니었어요. 19세기 말에 아놀드 토인비 삼촌이 있어요. 옛날 그 늙은 토인비. 아, 토인비도 아니고 삼촌. 예, 삼촌 토인비 선생이 이제 연설하면서 그 말을 처음 써가지고 그 말이 19세기 말에 쓰이게 됐는데 1950, 60년대에 그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어요. 산업혁명이 한 번 더 있었던 것 같다. 그거 말고? 예, 그러니까 18세기 말 그러니까 영국에서 벌어진 그 방적기 그 산업혁명 말고 19세기 말에 미국이랑 독일에서 중화학공업이 나타나는 산업혁명은 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그 논란이 있었는데 데이비드 란디스라고 하는 미국 학자가 결국 이제 쐐기를 박아 그 사람 저서가 결정적인데 있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1차가 있었고 19세기 말에 2차가 시작돼서 그게 1950년대까지 온 거다. 이거는 학계에서 이제 인정된 정설이에요. 근데 3차하고 4차가 실제로 있었느냐? 이거는 학계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이제 여러 그 AI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이런 그 혁신이 벌어지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유진희 박사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통 우리가 4차 산업이다 그러면 떠오르는 게 그 AI 디지털 혁명이 쭉 이렇게 발전하다 그게 이제 집적된 형태로 나타나는 게 이제 AI하고 데이터 부분이거든요.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에너지 전환이 있죠. 그 석유, 화석 연료 그 밀어치우고 이제 재생에너지 쓴다.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부분이 어떻게 결합되느냐 가지고 4차 산업이 얘기를 하는데 네. 요런 기술 변화를 어떻게 볼 거냐 하다가 3차 산업혁명 얘기한 건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쓰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이 뭐 어마어마한 석학처럼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이야기꾼이에요. 그냥 그렇죠. 그냥 입을 터는 사람.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어떤 새로운 담론을 주도하는 그런 거에 특화된 분이지 무슨 학문적 깊이가 있고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은 이제 WEF 그러니까 세계경제포럼의 이제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2016년 초라고 기억하는데 이때 4차다라고 얘기를 해서 또 둘이 또 옥신각신했어요. 리프킨이 왜 나는 3차인데 너는 4차라고 그랬냐 해서 또 싸우고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3차, 4차라고 하는 건 학술적으로 왜 저게 안 되냐면은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유신익 박사님이 아마 오늘 좀 더 말씀하시겠지만은 우리가 학계에서 얘기하는 20세기까지의 산업혁명은요, 기술 혁신이 벌어지면은 그게 결국 사회를 다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사회가 다 바뀌고 사회의 구매력이 늘고 제일 중요한 건 인구가 늘어납니다. 인구가 늘어나요? 예, 인구가 늘어나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 1차 산업혁명도 그렇고 2차 산업혁명도 그렇고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인구하고 폭발적으로 늘어난 구매력이 겹쳐지면서 다시 생산을 끌어올리면서 경제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형태가 되는데 이 3차, 4차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건 말하기 굉장히 애매한 게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재생에너지 부분도 그렇고 디지털 혁명도 그렇고 어떤 선도 산업에서의 부가가치 부분의 가치 사슬을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이게 사회 전체를 진짜로 바꿔놨느냐. 그러니까 세탁기 쓰던 사람이 AI로 지금 빨래를 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AI로 어떻게 빨래를 해요. 일반 세탁기 쓰다가 드럼 세탁기는 쓰죠.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올리는 정도는 되는데 이게 인류의 어떤 물질 생활이나 경제 생활을 1차, 2차처럼 근본적으로 바꿔놨느냐. 사회혁명까지 유발하지는 못한다.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갈립니다. 요게 사회혁명까지 유발할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진보주의자들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 산업사회에서 좀 더 생태적인 산업사회로 갈 수 있다. 진짜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건 진짜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만하겠죠. 근데 그걸 아직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타난 그 어떤 기술 혁신, 이제 우리가 4차 산업이라고 부르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고부가치 부분에서의 가치 사슬을 바꿔놓은 정도지 1차, 2차처럼 전체적으로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 말에 어폐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걸음 거리를 두고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게 유신익 박사님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홍기빈 소장님의 이제 정리를 하면은 산업혁명으로 이제 그 이름 지어지기 위해서는 사회혁명까지가 이제 유발이 될 때 비로소 이제 산업혁명이 될 수 있는 건데 예.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지금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추상적인 학술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겪었던 거 갖고 얘기를 해보면요. 대한민국이 60년대, 70년대에 겪었던 게 그 2차 산업혁명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중화공업 그 짓고. 그렇죠. 예. 그럼 우리가 보릿고개 하면서 60년대 초까지 보릿고개 하다가 80년대 되면 너도나도 자가용을 몰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바로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도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말하자면은 경제 전체가 바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말하는 AI라든가 재생에너지라든가 뭐 전기차라든가 이게 그 정도 규모의 사회 변화를 가져오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다. 예, 그거는 애매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유신익 박사님도 동의하세요? 예, 그 비슷한 생각이고 여기서 대전제는 이게 그래서 이쪽의 산업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이쪽에 계속 이제 발전을 이제 일으켜야 된다라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네. 그게 이제 솔루션 중에 하나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어떤 혁명이라는 앞에서 이제 우리 소장님 정리 잘해 주셨지만 혁명이라는 것은 그 전에 쓰던 시스템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대체 불가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쪽으로 넘어갔는데 과거를 회귀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불가역적이다. 그렇죠. 불가역적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손으로 하던 이제 가공품에서 일단은 대량 생산 이제 대량 체계를 만든 다음에는 돌아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게 사실 의류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소비재 생필품들이 다 그렇게 됐는데 네. 지금 우리가 전기차를 보자면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보자면 전기차가 사실 요즘에 많이 팔린다고 이제 굉장히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올 것 같아요. 많이 이제 눈에 띄기도 하고. 근데 그게 신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한 10%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근데 중요한 건 전 세계 이미 내연차들까지 다 포함해서 거기에서 비중을 보면 아직 3%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시작이니까 그건 나중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거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플러스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ESG 관점에 스코프 2, 스코프 3라는 이제 관점을 이제 그 여기다가 첨가를 하는데 뭐냐면은 전기차가
때의 탄소라든지 여러 가지 배기가스 배출량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내연차가 이제 활동하면서 나오는 배기가스나 이제 환경 오염 물질하고 비교해 보면 확실히 전기차가 낮은 게 맞아요. 근데 스코프 3로 가면은 이 밸류체인의 모든 생산 생태계를 다 검증해야 된다라는 거죠, 과정을. 아니 근데 저는 거기서 드는 가장 간단한 아주 그 의문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또 뭔가 투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리, 니켈, 망간 여러 가지 히토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공장은 그러면 저탄소고 무조건적으로 환경오염 물질이 안 나오냐? 그게 아닌 거죠. 근데 그것을 생산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생산해서 이제 전기차가 배터리는 수명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 요즘엔 폐배터리를 이용한다고는 하지만 그 폐배터리를 이용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수산화 그 물질을 이용한 이제 그 추출 과정에서 결국에는 또 다시 환경 오염 물질이 나오게 되고 그것을 결국에는 이 전체적인 생산 생태계 과정하고 자동차가 처음에 내연차가 생산되는 전체 생태계 과정을 비교해 놓으면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잠깐만, 저 조금만 쟁점이 좀 섞였는데 지금 그 김종배 선생님이 얘기하신 쟁점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우선 스콥 3는 그러니까는 그 지금 말한 그 전기를 생산하는데 또 화석 연료 들어간 거 아니야. 그거하고 좀 다른 문제고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그 부품의 그 밑으로 분해해 봤을 적에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어떤 니켈이라든가 이런 그 코발트라든가 이런 히토류 같은 것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쭉 보면은 생산 과정에 들어가는 에너지까지 다 합치면은 마찬가지다라고 그 굉장히 그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고 류신익 박사님은 지금 김종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저까지 감안하면은 그러니까 그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들어간 거 하면은 셈 아니냐라는 말씀인데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내연 그 기관으로 굴러가는 것보다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효율은 훨씬 개선되는 게 맞대요. 전기차를 쓰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전기를 생산하는 기저가 화석 연료가 되면 그 문제는 남겠죠. 근데 류신익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근데 전기차를 생산하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가치를 더해 보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전기차가 그렇게까지 탄소 절감 효과를 가져오느냐 여기에서 의문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AI 그냥 디지털이라고 하죠. 네. 근데 디지털 같은 경우는 우리 삶을 많이 변화시킨 건 사실 아닌가요? 맞죠. 이게 근데 이제 이것도 불가역적인,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AI라는 단어와 이제 과학기술 개발이 우리 거의 2010년대 초반부터 계속 발전이 되었는데 지금 AI가 혁신적으로 해줄 수 있는 기술 분야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우리가 실제 산업 사례에서 보면은 범죄자들 우리가 탐색을 하거나 소비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정적으로 어떤 큰 마트 같은 데서 이제 물건을 이제 도난, 그러니까 훔치거나 할 때 이 카메라에 잡힌 그 여러 가지 징후들, 그러니까 안면 근육의 움직임, 홍채의 움직임, 그다음에 몸의 온도의 변화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면은 특히 공항에서 이런 사람이 범죄자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과 이 사람이 훔쳤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들이 위축되세요, 김종배 씨. 왜 찔릴까 갑자기? 그게 중요한 거는 그 캐치해낼 확률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경향성.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는 개체, 우리 이제 사람이라는 인간은 어떤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자기가 속에서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했을 때 발현되는 것들이 방식은 틀리지만 어느 정도 경향성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경찰이 길거리에서 뭔가 누구른가 할 때 이제 두리번거리고 그쵸. 뭐 눈빛이 불안하고 이러면 쟤 좀 이상하다. 그렇죠. 해서 딱 찍어서 이제 하는 것처럼 네네. 그것은 이제 형사가 하다가 네. AI가 이제 대체한다. 그쵸. 쉽게 그쵸. 이런 개념이잖아요. 네. 거기서는 분명히 효과를 보고 있고 두 번째 또 우리 물류 혁신이라고 그래서 물류 AI.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산업 전반적으로 물류 이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계산을 하는 이 이제 거리와 그 교통 환경의 변화들은 시시각각 변화하는데 그것을 AI가 체킹을 해주면은 이제 컴퓨터 시스템에서 결국 기계가 돌려주면은 지금 현 시각 기준으로는 우리가 이제 간단히 생각해보면은 여러 가지 교통 내비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 내비게이션 실시간으로 잡아줘요. 그러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이 물량을 잘 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저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투 스테이지에서는 이쪽을 받아오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은
이 경우는 어느 정도에서 효과를 발휘하냐? 정해진 환경의 무변성. 그러니까 뭐냐면은 고정돼 있어요. 그렇죠. 도로는 고정. 여기서 도로는 변하지 않아요. 도로나 갈 수 있는 방편은 비행기, 뭐 육류, 그다음에 항공발 이거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한된 환경과 주어진 환경에서 맥시마이즘, 그러니까 효과를 맥시마이즘 시키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경향성이 뚜렷한 부분과 어떤 주어진 환경하에서의 그 서브젝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어진 환경이 변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가 제가 이제 금융 쪽 사이드에서 일도 하고는 있지만 이 AI가 도와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측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아니 AI가 제일 잘해야 되는 게 예측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게 맞고 사실 그 예측의 분야도 그러면은 그 전보다는 많이 좋아지지 않았어. 포캐스팅의 능력들이 사실은 금융 사이드에서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인데 기법도 많이 다양화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데이터의 한계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금융자산 뭐 환율의 예측을 한다라고 예를 쳤을 때 들었을 때 이게 주어진 환경이 뭐 환율은 지금 뭐 이 정도 금리에 이 정도 어떤 경제 상황이라면 환율을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주어진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어진 환경을 계속 누군가가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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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투자자들일 수도 있고 생각하지 않은 정보일 수도 있고 많은 인풋 변수들이 계속 변화하면서 예측에 대한 한계성이 보이니까 그것을 또다시 병용적으로 예전에 AI가 아닌 우리가 이제 수리적으로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1차원적인 모델이 있겠죠. AI에 비하면 그런 이제 1차원적인 모델을 병용하면서 이제 수정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이야기는 즉슨 뭐냐면 기술 개발이라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산업적인 개발이라는 거는 분명히 우리가 진보하고 더 나은 이제 스테이지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맞는데 특히 저는 이제 환경 쪽 관련돼서는 지금 미국의 정책도 그쪽에 모두 다 오리엔티드 돼서 부채를 끌어안고 거기에다가 투입을 하고 효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가보자라는 입장인데 이거를 좀 정중동을 지킬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솔루션으로 계속 가다가 8년 후에 부채가 산더미처럼 늘어난 상태에서 여기서 실질적인 경제 효과 그리고 지구 환경에 대한 어떤 보호가 실천이 안 되게 되면 그때는 사실은 다음 길이 없어요.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릴 만한 것이냐 아니냐를 논하는 이유가 네.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국가 정책이 올인해야 되는 사안이냐 아니냐가 달라지는 거고.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국가 정책, 그러니까 국가 정책이라는 것은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어떤 뭐냐면 그 자원의 예. 투입량이 달라지는 것이니까 그렇죠. 국민 삶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 분이 하시는 말씀. 예. 그러니까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릴게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인데 이른바 선도 산업이나 고부가 가치 산업에 대한 좀 강박증이 있어요. 한국 경제가. 우리나라 정부는 뭐 10대 뭐 육성 과제 뭐 항상 이런 식으로 접근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틀을 보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70년대 살고 있나 지금 2020년대. 그러니까 저 어렸을 적에 그 70년대에 보던 그 산업 정책이랑 그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줘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게 우리나라가 그걸로 성공했어요. 그렇죠. 지난 50년 동안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다가 계속 그 높은 고부가치 산업으로 계속 집중하고 재벌 기업도 그쪽으로 가고 이래가지고 상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한 게 맞다 보니까 우리가 반세기 정도의 경험에서 무조건 잘 나가고 제일 앞에 있는 거를 쫓아가야 된다. 줄은 그쪽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체질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네. 그게 지금 상황에서 나타나는 게 이른바 4차 산업이라는 그렇죠. 그 사실 이 말도 진짜 참 그 굉장히 참 골치 아픈 말인데 4차 산업이라는 말도. 그러니까 뭔가 선도 산업에 쫙 가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국가가 그 박정희 정권 때부터 하던 어떤 그 가락이 그 있는 자원과 정책을 쫙 그쪽에 몰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 문재인 정권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디지털 쪽에다가 계속 뭔가를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 계속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우리가 옛날에 한 6, 70년대, 80년대까지 했었던 거는 이미 성공한 산업들을 뒤따라가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어떤 고부가 가치를 남들이 먼저 해놓은 걸 따라하니까 이건 안전한 적이 되는 건데 지금 있는 이른바 4차 산업이라서 전기차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재생에너지 같은 것들은 이거를 갖다 이렇게 검증된 부분이 아니고 지금 막
최선에서 그 최선도에서 진행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옛날 같은 마인드로 또 여기 전 국민이 여기로 달려가자라고 했다가 이게 한 5년 후 10년 후에 진행되는 양상이 다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세계 경제의 흐름이나 이게 달라지면은 그때 가서 어떻게 할 쉽게 거냐. 하면 대박 날 줄 알았는데 쪽박 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인가요? 그래서 이게 그런 이제 자연과학 이제 환경 생태 과학자분들이 이런 이제 그 의견들이 있으세요. 뭐냐면 최근에 이탈리아 이제 육지가 조금씩 해수면에 가라앉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는 당연히 들으셨을 텐데 지금 이게 라니냐라든지 여러 가지 온난화 문제 때문에 이런 이제 해수면의 상승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한 측면도 존재를 해요. 뭐냐면은 이게 지구의 생태학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이게 환경 오염도 일부 영향은 미쳤지만 어떻게 보면 지구 생태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지구가 굉장히 오랜 기간 자생적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이제 중력 활동을 계속 받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자생적으로 자정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이제 에너지와 별도로 환경 자체가 조금 달라지는 그런 흐름 중에 하나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히 이제 어떤 솔루션을 하나씩 탐험해 가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경제 그리고 미래의 우리가 자손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주기 위해서 가는 것은 맞는데 이제 자원의 배분에 대한 문제하고 이 배분에 있어서의 어떠한 적정한 비율로 갈지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드라이브가 좀 중요하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마무리 삼아서 한번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뭐 이게 사회혁명을 유발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둘째 치고, 그러니까 언론의 표현을 보면 미래 먹거리라는 표현을 언론이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고부가가치 하이테크 산업을 키우면 네. 그 자체도 상당히 어떤 그 경제적 부를 창출하고 거기서 연관 산업이 따라오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국부의 차원에서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전통적인 문법이잖아요. 예, 예. 언론에서 얘기하고 이런 거. 예, 그냥 소박하게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이 되는데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로 대박을 보장할지 모른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1차, 2차 산업혁명에서는 최선 선도 기술이라고 하는 게 굉장한 그 파급 효과를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사회 전체를 바꾼 거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AI라고 하는 게 이게 AI라든가 재생에너지라든가 이게 새로운 삶의 영역을 진짜로 열어낼지 어떨지는 아직 모르고 진행되는 바에 달려 있거든요. 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적에 뭐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바뀔 거다 이랬다가 닷컴 버블이 한번 무너졌었죠. 90년대 말에. 네, 그렇죠. 이유는 이런 건데 인터넷이라는 정말 그 기상천외한 기술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인류가 이걸 가지고 할 줄 아는 거라고 하는 건 기존에 하던 거 그냥 똑같이 하는 건데 도색 사이트하고 쇼핑몰 사이트만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인터넷의 어떤 잠재성을 말하는 게 아닌데 인터넷이 정말로 빛을 발하게 된 거는 위키피디아 같은 게 나오든가 아니면 검색 사이트가 본격적으로 발달한다든가 이러면서 다른 경제가 열린 건데 이러면은 이게 파급 효과를 이때부터 가져오게 돼요. 이렇게 기존에 하던 거를 대체하는 것 갖고는 안 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AI 가지고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딴 걸로는 못하는 새로운 경지를 여는 쪽으로 산업관계나 사회가 바뀌었느냐 이건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에 달린 건데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첨단 기술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 하던 거를 대체하는 수준에서 끝난다. 그러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1차, 2차 산업혁명과 같은 큰 규모의 어떤 부가 대량으로 가치가 생산되는 이런 거 안 벌어질 수도 있다. 쉽게 하면 이제 저는 뭐 주식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네, 이런 말이 그렇죠. 있는 것처럼 그렇죠. 국가 자원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불투명한데 여기에 국가 자원을 그냥 몰빵으로 그러니까 때려 붓는 것은 위험하다. 결국 이 이야기가 되겠네요. 우리가 국가 자원을 우리가 뭐 여기 공산경제 주의 경제도 아니고 국가 자원을 막 넣는 건 아닌데 사회 전체 분위기를 갖다가 모든 똑똑한 사람들 모든 사회가 다 이쪽으로 갖다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게 국민운동처럼 되는 거를 아마 저하시는 것 같아요. 유승익 박사님. 그 오바마 때 이제 그때도 녹색혁명이라고 해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때 이제 맞아요. 투자를 해서 해력, 그다음에 풍력, 에너지 기업들을 굉장히 육성을 많이 했고 이쪽이 오히려 태양광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자연 친화적이고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근데 중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파도가 안 치는 날이 굉장히 많아지거나 바람이 안 부는 날은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존 전기를 다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좀 코미디 아닌가? 아니 그것도 기초조사도 안 오고 그런데 블랙 코미디 같은.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기업들이 나중에 도산 위기까지 와서 사실은 없어요. 사실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뭐냐면 이게 이제 어떤 패러다임을 정책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모험이 필요합니다. 어드벤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미국의 사례로 생각해 봤을 때 과거에도 이미 오바마 시대 때 실패한 사례를 생각해 보시면 어떤 효과 창출에 대해서 일자리가 이렇게 창출이 되고 이로 해서 파급 효과가 이렇게 된다라는 단언적인 어떤 정책적인 근거,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되기 때문에 한다라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다. 우리가 시대적으로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데 많은 솔루션 중에서 이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추진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이제 한목적적인 어떤 그 공감대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공감대 형성에서 어떤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뭐 소장님이나 저나 뭐 당신들은 무슨 대안이 있길래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래서 솔루션은 뭐냐면 한쪽에 너무 편중됐다는 거예요. 지금 재생에너지 쪽도 일부 추진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본다면 미국도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당장 효과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과 예산을 갖다가 이쪽에만 투입하는 게 아니라 적정하게 우주항공 쪽, 그다음에 식량 쪽에 대해서도 당장 우리는 이제 환경오염 이전에 먹거리를 먼저 생각해야 되니까 네. 사실 민간 쪽에 오히려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알아서 하라는 입장인데 우리가 한때 불었던 곤충 단백질 음식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설국열차가 생각이 나. 네, 설국열차가 그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국가에서도 보조를 하고 지원을 체계를 좀 명확히 하면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만들면서 이것도 하자라는 입장인 것이지 이것을 하지 말자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몰빵 때리는 게 그렇죠. 문제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기술 혁신이 나타날 때 있잖아요. 제가 아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선도 산업에만 이렇게 좀 강박관념이 있다고 그랬는데 기술사 쪽으로 보면은 대규모의 혁신이 벌어질 때는 한 군데에서만 혁신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규모 혁신의 특징은 이 파상적으로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서도 벌어지고 먹거리 쪽에서도 벌어지고 무지무지하게 많은 부분에서 벌어지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히려 현명하게 산업 기술 혁신에 대처하는 방법은 시야를 넓게 가지고 우리 조건에 제일 맞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해야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넓게 많이 있는데 말하자면은 좁게 어떤 그 이거다 해서 몇 개 부분에 꽉 이렇게 그 관심이 몰리는 이거는 오히려 해로운 일이다. 그리고 산업 기술 혁신의 그 전반적 이 파상적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냐.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해서 조금이라도 선도를 하면 초과이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결국 몰빵 전략 가기 싫어도 결국 가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그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유럽에서 촉발이 많이 됐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좀 걱정스러운 게 뭐예요? 유럽에서 이제 저탄소 2030 처음에 2050 얘기했다 2030 그래서 무조건 이제 전기차로 무조건 전환해야 된다 뭐 이러는데 이게 좀 예전에 2008년에 그 금융위기 나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 유럽 재정위기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2000년 초반에 유럽이 이제 1900년도에 이제 유로화를 이제 결성을 하고 그다음에 유로 출범 체제를 딱 갖춘 다음에 유로존 경제가 이렇게 굉장히 튼튼하고 안정적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2000년 초반에 외쳤던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는 과거처럼 이렇게 막 제조업 이런 거 안 해요. 이제 우리는 서비스업으로 굉장히 고품격 서비스업 국가로 거듭나고 이러면은 제조업이 안 팔린다고 나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라고 외쳤던 나라인데 2011년도에 가서 결국에는 제조업으로 걷어들일 수 있는 수입이 없다 보니까 서비스 쪽에 대해 의존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로 인한 공백을 재정으로만 계속 투입하면서 재정 위기가 난 거예요. 근데 유럽이 이번에도 비슷하게 물론 필요성은 있지만 여기에 너무 몰입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로 인한 무역 장벽이나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다 따라가고 있는데 이것이 비단 어떤 나라, 어떤 특정한 정책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글로벌리하게 이런 것을 뭔가 학계적으로도
좀 화두에 놓을 필요가 있다. 놓고서 좀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 기본 베이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 이게 말씀하신 거는 한 두 문장으로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개별 투자가 할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 투자 가성비가 괜찮다. 그러니까 여기 몰빵을 해야 된다 이럴 수가 있는데 국가나 사회 전체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죠. 투자가 입장하고 다르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전혀 다른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야말로 기본을 갖춰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김호빈 시절에 많이 했던 과연 경제 철학이 있느냐. 네. 요 얘기도 참 많이 했던 건데 철학이 있어야 일단 비전이 나오고 거기서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는 건데 그렇죠. 지금 이게 있느냐. 요 얘기로 좀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 기약하면서 끝내도록 하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